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에 대한 통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업무상 실수든 간에 실제 공급된 것보다 축소 발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 덕분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집이 모자른다고 하도 떠드니까 급하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분양 수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토부 발표로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1,363채였지만 실제 미분양 추정 물량은 29,632채로 2.6배나 더 많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2017년 이후에 신규 분양단지 소유자를 조사했는데 개인이 아니고 그 중에 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이렇게 회사가 소유한 걸로 된 것들을 국토부 자료에서는 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의 신고는 건설사들의 자발적 신고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제대로 이게 미분양 물량이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미분양이 많다고 알려지면 수요가 몰리지 않으니까, 집 살려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파트가 남아 돕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아파트가 남아 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비싼 아파트라도 사람들이 신규 분양을 받는 거고, 구축 아파트도 집이 모자른다고 하니까 빚내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과다 공급이 지속되면 결국 그게 쌓여서 부동산 거품이 되는 거겠죠. 이런 미분양 집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있나? 있습니다. 신고 의무화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락 신고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정확해진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국가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미분양 통계 신고 의무화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국토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다 지난 일들을 제가 다시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약 2주 전에 국토부의 통계가 틀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만 호나 되는 거의 20만 호에 가까운 아파트 공급량이 누락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어떤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공급 절벽을 경고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주장한 거는 결국 19만 호가 누락된 잘못된 데이터를 이거를 근거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 깐깐한 나라인데 일을 해보면 이게 언제부턴가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 짓는 것도 지금 요새 보면 대충 짓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가끔 이야기했던 제 부자 친구랑 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친한 친구끼리 서로의 앞날을 걱정해주면서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한 이야기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친구는 부동산 시행, 개발, 시공, 감정까지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 부비는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항상 아르바이트 거리를 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여러 부동산 회사들의 어떤 개발 계획서나 아니면 분양 마케팅 제안서 같은 거를 제가 대신 작성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었지만 부동산 내부의 사정을 그때부터 쏙쏙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순히 좀 용돈 좀 벌어볼까 하고 했던 이런 사이드 잡들이 지금의 부동산의 비밀 TV 이 채널의 기본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급수로 따지자면 이 친구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보다 훨씬 높은 그런 급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잽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온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시공비 관련해서 내릴 가능성이 있나, 이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의견은 이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은 내렸다. 단 그걸 현장에서 적용은 아직 안 시키더라. 2025년엔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린다면 한 20% 정도? 뭐 요 정도 내릴 걸로 예상한다. 금리도 내년부터 내릴 걸로 예상한다. 2024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것 같다. 2025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장 친한 불알 친구 둘이서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가 0.1%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이에서 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그냥 한 번쯤 들어두시고 또 흘려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부비는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친구나 아는 사람과 경제적인 걸로 엮이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싸다고 하는 인터넷은행마저도 주담대 평균 금리가 4%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에 주담대 금리가 약간 떨어지는 듯 했다가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지금 인상 중입니다.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거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올 초에 부동산 거래가 반짝 늘어나면서 그만큼 갑자기 가계부채가 확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고 이렇게 살아나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같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습니다. 집값이 국민들의 소득이나 기본 자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경제에 빨간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대출을 또 조이게 되죠. 이게 다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살리다가 나라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거품 제거를 한 번쯤은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만 계속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요거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무작정 오를 수만은 없는 이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요? 이번에는 또 약 한 달 만에 강동구 아파트 가격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호동 가볼까요? 레미안 강동 팰리스 36평이 최근에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99세대 201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뭐 주상복합이지만 상가는 별로 없고 강동역 초역세권이고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동네 대장 아파트이긴 합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긴 한데 이거 몽골인이 아니라면 한참을 쳐다봐야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7억 6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4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 25평짜리도 같은 아파트 거래가 있어서 보면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요 정도로 보면 이 동네는 하락률이 이 정도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고덕 상일 지역 보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34평이 최근에 1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932세대 2019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사이클로 보면 지금이 가장 가격이 반짝반짝할 때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 직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남들보다 1억 싸게 집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까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아무튼 저는 뭐 다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부비가 뭐 그런 거 안 알려줘갖고 비싸게 집을 샀네 어쩌네 뭐 우는 소리 해도 저는 모릅니다. 뭐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지난 최고가는 20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라시움에 24평도 거래가 있어서 보면 최근에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하락률은 역시 마이너스 16%입니다. 고덕 상일 지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뭐 요 정도 된다 현재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아르테움 보겠습니다. 34평이 최근에 1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066세대이고 202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가 19억 8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4억 5천만 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여기 특징을 보면 그라시움하고
최고가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이. 그런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살짝 납니다. 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3평이 최근에 12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859세대이고 201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6억 8,500만 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4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 그 옆에 있는 고덕 리엠파크 3단지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34평이 9억 1,5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2283세대이고 대단지이고 2011년 아파트입니다. 10년차 약간 넘은 거. 지난 최고가는 12억 3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이번에는 둔촌동 가봅니다. 둔촌 푸르지오 34평이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800세대이고 2010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부동산 폭등기 정점때 15억 4,500만 원 딱 찍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3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예요. 자, 강동구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강동구 성내동에 한독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한독아파트. 둔촌조공 길 건너편에 한양수자인이라는 뭐 준신축 아파트인데 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하루에 제가 무조건 2시간씩 강동구를 그냥 걸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까지 가고 그라시움 지나서 저 끝에 강일동까지 맨날 걸으면서 매일매일 동네 분위기를 체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아파트와 주택들을 다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골목골목 다 다녔어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막힘없이 술술술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발로 직접 모든 곳을 구석구석 돌면서 부동산 한다고 하면 최소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말빨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기억을 하니까요. 그랬던 저인데 저도 이걸 놓쳤습니다. 아, 이게 뭐지 했습니다. 한독아파트. 이 아파트는 총 18세대뿐이 안 됩니다. 사실상 아파트라 하기 어렵죠. 여기에 41평이 최근에 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겁니다. 이게 54%나 상승한 그런 신고가 갱신 거래로 또 노출이 됐습니다. 이 직전 거래는 2018년도에 있었고 그때 거래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거래가 된 거죠. 18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런 데이터가 부동산 통계에 잡히게 되면서 요즘 언론에서 신고가 갱신이 계속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 목이 쉬네 진짜. 역시나 강동구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에 정말 충분한 것들이라서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런 거는 때때마다 한 번씩 걸러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